그렇지. 기죽지 말고 저쪽에서 저런 논리를 들고 나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좀 받아치자. 우리 그걸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마동석 뭐 이런 얘기가 마동석. 최영일 평론가는 뭐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네. 문화, 예술, 뭐 연애 그렇죠. 다 되죠? 연애, 연예. 연예. 연예는 돼요. 둘 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애는 몰라. 그래요? 연애를 몰라요. 사실은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이 다양한 평론을 시작했지만 네. 그 전에 지상파를 나갈 때는 문화평론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평론가. 그러니까 그땐 평론가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글 쓰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주간지, 월간지에 예. 우아하게 뭐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예. 1984가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가 이야. 서평 쓰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 동아일보 문화 섹션에서 네. 우리 그걸 찢으면 어떡해? 이건 제 원고는 아니에요. 예. 이런 거 필요 없다. 막심 무라비차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하냐. 하루키 책을 뭐 많이 팔렸다고 해도 그거 다 읽는 줄 아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트래픽이 나오는 칼럼을 쓰시오. 그 트래픽이 나오는 칼럼이 뭐죠? 그래서 지드래곤이 빅뱅의 지드래곤이 솔로 앨범이 처음 나왔어요. 헛브레이커스가. 네. 그걸 썼더니 지드래곤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 문화 부장님이 모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딱 찍어주더라고요. 당신은 앞으로 걸그룹에 대한 칼럼만 써. 근데 그때 제가 소녀시대가 몇 명인지 모를 때예요. 근데 소녀시대 이제 9명인가요? 9명인 걸 확인하고 이름을 다 외우고 얼굴하고 사진 매칭하고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잖아. 뭐 노래를 들어야 걸그룹을 평가를 하죠. 그때 딱 틀었는데 2008년에 GGGG 베이베 베이베 이때예요. 2008년. 이때부터 제가 눈이 갑자기 트이면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불과 1년 후엔 제가 걸그룹 이 평론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됐구나. 국내 최초의 걸그룹 평론가. 전문 용어로 개안이라고 합니다. 개안. 자, 개안 제가 기술이야? 오늘 방금 전에 KBS 라디오에서 둘이 진행하는 영앤영이라고 있습니다. 주진우 영앤영. 라이브에서. 영앤영. 영앤영. 둘 다 박시영, 이름에 젊지 최영. 않으신 두 분이 이름에 영자가 들어갔던 이유 하나만으로. 영일의 영. 근데 딱 보니까 앉은 걸 투야. 뭐냐면 중간 끝이 않으면 계속 가.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 네네. 이 코너가 왜 만들어졌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디어의 진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지형 때문에 언론사도 우리가 뭐 신문 보면은 뭐 한경호, 조중동 그 사이에 뭐 한국, 세계, 문화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그것도 다 저쪽이야. 어차피 다 저쪽이야. 네. 저쪽이 우리 미디어 지형에선 우세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지금 아무리 뭐 이 좌파 매체, 진보 매체가 많아졌어요라고 이 보수들이 얘기를 해도 그냥 제가 보기엔 TBS 하나야. 색깔이 뚜렷한 건.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우측의 방송부터 가장 좌측의 방송까지를 다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성이 있죠. 상품성이 있죠. 그리고 또 군더더기도 없고 군더더기 없죠. 중립을 가장하고 중립을 지향하지만 가장하고 쉽진 않다. 가장하고 네.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아니 그래서 태연하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을 이전에 KBS 라디오에서 우리 박시영 대표랑 영앤영을 주진우 DJ 프로에서 하고 왔잖아요. 주진우는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역할이 없어. 거저먹어. 그 우리가 떠드니까 그분은 그냥 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임 체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코너를 만든 의도. 실제 의도는 뭐냐면 진보 진영에 그리고 또 뭐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편 잘 안 봅니다. 아예 안 보죠. 아예 안 봅니다. 저도 안 봅니다 사실. 간혹 안 보는 보는데 분들은 출연도 안 하시잖아요.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건 이따 얘기해. 왜 출연하는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신문도 또 조중동 신문 잘 안 읽죠. 네, 그렇죠. 매경이나 이런 신문 그렇죠.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이나 어쨌든 종편에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커요. 과거보다 훨씬 줄긴 줄었습니다. 뉴미디어가 각광을 받는 줄긴 줄었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꽤 크다. 인정하자. 커요. 근데 우리는 안 본다. 그런데 모른다. 저쪽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박시영 TV가 진행하는 종편은요
한 편만 딱 보면 1시간만 투자하면 일주일을 다이제스트 해준다. 그렇죠. 네네. 그 의미에서 종편연료를 그렇죠. 만들었고 잘하셨네. 그다음에 종편에 나가는 진보 성향 패널들한테 팁을 좀 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기죽지 말고 저쪽에서 저런 논리를 들고 어. 나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좀 받아치자. 논리를 좀 제공해주고 싶은 무슨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왜 남의 직업 세계를 망치려고 그래? 종편을 못 나가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립을 가장하되 약간씩만 위에서 치면 돼. 그렇지. 위에서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좋은 얘기다. 위에서 딱 치면 근데 돼. 진짜 이게 티 안 나게. 되게 슬픈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 이제 TV조선을 아침에 갔다 온 거야. TV조선은 아침에 뉴스 퍼레이드라는 이제 뉴스가 있고 뉴스가 끝나면 바로 이제 정치 토론으로 들어가요. 신통방통이라는 프로야. 그거 거기서 섭외 전화 왔었어. 오래된 프로예요. 아침에 하는 거죠? 아침에. 안 나간다고 그랬어. 한 두세 번이나 전화 왔는데. 9시부터 아니, 10시 출근하셔야죠, 좀 넘게까지. 응. 근데 박 대표 나와도 괜찮아요. 아예 절대 안 나가지. 근데 일단은 TV조선이나 뭐 채널 A나 지금 MBN이나 JTBC나 모두 다 큰 고민이 뭐가 있냐면 기계적 중립을 맞춰야 되는 거야. 미디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 패널 있으면 또 보수 패널 있고 그리고 이게 비등비등하게 세력 균형이 맞아야 되고 발언량도 비슷해야 되고 서로 논리가 왔다 갔다 해야지 한쪽으로 쏠리면 사실 경고받잖아요. 방송이 중립성을 위배했다. 그러니까 너무 보수로 가도 안 되고 진보로 가는 건 더 안 되지만 어쨌든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보수 패널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딱 나갔는데 조선에 가면 제가 진보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해. 거기서도 역할을 주로 팩트를 정리하는 거. 자,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그럼 그 육하 원칙에 따따따. 그리고 왜 제가 조심을 하냐면 뭐 조선이 무섭거나 보수 진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딱 그 프로만 저희 모친이 봐요. 거기 나가서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효도야, 효도. 우리 아들 TV에 나왔다. 효도 방송. 아니 어머니 TBS에도 제가 나오는데 그 무슨 방송이야? 안 봐. 안 봐. 채널도 멀고. 알겠습니다. JTBC에도 나오는데요. 아니 조선에만 나와야 어머니는 우리 아들 TV 나왔다 그러시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옆에 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렇지, 누군지 그렇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예. 소개를 좀 오늘 처음 오신 거라면서요? 아예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네. 네네. 우리 여의도 업계에서는 영화 배우 누구죠? 뭐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긴 그런데 뭐 가만히 있다 보면 누구 많이 뵀는데요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마동석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마동석. 예, 왜 그런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비슷하죠 분위기가 마동석.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종편은요의 옆에 계셔서 느낌은 왜 저분은 댓글 분석 전문가. 정말? 그래 댓글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읽겠다. 네. 그리고 우리 박시영 TV의 소통의 매개체를 본인이 자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쉽게 사실은 말하면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안진걸 소장하고 또 민생경제연구소 거기 이름만 걸어놨고. 정말요? 네, 이름만 걸려 있습니다. 시명준. 몸은 걸리지 않고 있고요. 시명준. 시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희성. 그래서 저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종편은요에서 종편을 한번 다 분석했잖아. 그 다음에 박시영 TV는 그러면 제대로 자체 분석. 잘 스스로 한번 굴러가느냐, 돌아봅시다. 잘 굴러가고 있냐. 옴부즈맨 같은 거네요. 예, 내부 옴부즈만.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의견들을 좀 잘 소개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운영 방식이 뭔지 좀 잘 듣고 겸허하게 좀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내부 소통을 전담하게 될 겁니다. 시준이 아니고 시명준. 시명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댓글 도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옆에 포스가 전 종편 사주를 한 분 모셨구나. 그러니까 종편 대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시네요. 일단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요. 관록이 있어 그래서 보인다는 거. 이 코너는 시청자들 그리고 구독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따 질문도 받을 거고요. 질문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따 몇 가지 이슈를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추미애 한판 붙는 거, 전쟁. 그다음에 뭐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는 문제, 빠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추경 뭐 졸속 심사 등등 예를 들면 어떤 현안들이 주로 다뤄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도 컨설팅을 하겠지만 집단 지성을 한번 발휘하자 이거죠.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걸 저희가 잘 모아서 좋아요. 정리를 해서 우리
종편 패널에 나가는 분들한테 소스를 좀 제공해 보려고. 쌍방향. 예, 같이 만들어가는 코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잠시 광고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채널 먹여 살리려면 광고 안 할 수 없어. 광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수 진영 유튜브들하고 좀 달리 슈퍼챗 이런 거 별로 안 쏘거든. 돈이 없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이. 가난해. 어쩔 수 없어. 약자들이야. 지금 서로 다 힘들어. 그래서 광고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보험 체크. 벌써 한 2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프로에서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로 마이 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 챙기지 않는다. 그걸 확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거고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 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립니다. 이거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개혁 네티즌으로 활동하고 여의도 집회 이런데 매일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요? 아마 이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알 텐데 그 정도로 유명한 아주 열심히 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분인데 이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이 25%래요 평균. 이 정도면 보통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하대요.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강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소비자의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률이 좀 낮은 편이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 귀찮게 하는 거 이거 제일 싫거든. 사실 보험하다 보면 보험 상담 받다 보면 그거 안 한다. 제로다. 상담은 마이 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 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뭐 슈퍼챗 쏘았어. 그런 거 체크하란 말이야, 심영주 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7월 1일자에 실시간 방송의 슈퍼챗을 제가 체크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슈퍼챗을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8분에게서 16만 5천 원이 왔어요. 어마어마한데? 예. 어마어마한데? 처음이니까요. 예. 그 정도면 뭐. 이 와중에 이건 분명히 어디 가면은 이제 그 헌금도 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더로 스킴 10만 원, 웃는 사회 만 원, 숨겨진 세상 만 원, 최경희 5천 원. 여기서 갑자기 최효숙님이 10만 원. 이날 1등 먹으셨습니다. 예, 눈물 진주 2만 원. 이분이 메시지도 남기셨습니다. 박시영 땡큐. 여기 뜨잖아 지금 막 무지개 12,000원. 무지개 12,000원. 예, 무지개님. 무지개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보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화송님 만 원. 이렇게 고맙습니다. 7월 일자로.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그런 얘기 길게 하면 그렇지. 우리 너무 없어 보여. 맞아. 당분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시사평론가 업계 재벌이야. 정말? 2만 원 선화송님 또 쏘았다. 맞지? 저분이지. 이게 선화송님. 그러니까. 예, 이게 은근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떤 식으로 될는지.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정보를 드려야죠. 자, 지금 이제 시사평론가의 길로 어떤 배경에 들어섰다. 지금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은 좀 보여주셨잖아. 얘기했어요. 뭐 또 있어요. 나중에 모아서 소개해 주세요.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2008년? 2008년. 그때부터 시작했다. 아니 2008년에 시작한 것은 이제 방송인데 그전엔 글을 문화평론으로 쓰다가 종편이 2011년 12월 1일 개국이에요. 2011년? 네, 2011년 12월. 그러면 그 전에는 주로 공중파 나갔나요? 공중파 나갔고 네. 그 다음에 20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뉴미디어 빅뱅이 일어나서 낙곰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딱 기억하고 아셔서 옛날부터 저를 아시는데 근데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가 있죠. 민중의 진보 소리. 매체가 낙곰수 아류의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방송 애국전선이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당시 통합진보당, 그때 합쳐져 있던 통합진보당 계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좀 이제 민주당 결로
거기는 너무 다 이제 레디컬하니까. 그렇죠. 저는 색깔이 중도 진보로, 그렇지. 중도 진보로 원래 그쪽이잖아요. 대중화를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파니바 변태 아재의 캐릭터로 나가요. 그러다가 종편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12년 12월이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 토크로 장사가 되는데 진보는 조중동에 안 나가. 민주당도 모두 다 보이콧. 전 현직 의원들이 지금은 좀 나가요.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진보가 씨가 말랐네. 종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류 진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의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때 누가 나가고 있었냐면 곽동수 선배가. 곽동수 선배. 가 종편을 주름 잡고 있던 논객이야. 그런데 동수 형이 너무 출연이 많은 거야. MBN 갔다, TV조선 갔다, 채널A 갔다. 곽동수 선배가 재벌이었구나. 그때 맞아요. 그래서 동수 형이 야, 좀 나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내가 진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네가 좀 가서 대신 해줄래? 그 저는 원래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형이 그렇게 바쁘면 며칠 내가 알바 대타 띄워줄게요. 그리고 딱 나갔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눈빛이 좀 이상하고 누구지? 근데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토론인가? 그래서 어찌 방어하다 나왔어요. 그분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변희재 씨예요. 변희재. 네네네. 변희재 씨를 그때 만나신 거네요. 그래서 막 어질어질했어. 이게 방송인가? 내가 너무 방송을 몰랐네. 그리고 다음 날 갔던 여자분이야. 여자분이니까 좀 상냥하게 해야지. 그랬는데 막 입을 열는데 너 전영호? 아니에요. 누구? 지금 돌아가셨어요. 정미홍 씨. 네. 정미홍 씨. 네. 예. 그다음에 막 김행 씨, 지금 또 돌아가셨어요. 성재기 씨, 여러 사람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이 정상적인 토론, 디베이트가 아닌 거지. 그러면서 저희 정신세계가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수 형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거 누군가 거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싸움인데 2012년. 그럼 종편 3개가 돌아가고 시청률을 보면 4개 종편 4사 합쳐서 1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대선 드라이브 때문에 지상파에선 2분 동안 문재인 캠프에서는요. 박근혜 캠프에서는요. 1, 2분 스트레이트 뉴스 하는 걸 여기는 1시간을 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만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열광적으로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표는 하나야. 1, 2%의 시청자만 진실을 알게 돼도 나는 여기서 더럽혀진 보람이 있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민주당 분들은 안 나오시고 이 문재인 캠프에서도 안 나오고 그때는 보이콧. 초반에 종편은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안티조선 하면서도 종편 안 나가겠다. 뭐 이런 불러도 안 나가. 그래서 그랬죠. 일부 소송. 그래서 저는 여기 어떻게 그런 데를 나가니 욕하시는 분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데를 나가? 영혼을 내려놓으니까 나가지. 돈도 좀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돈은 정말 미미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나는 회사에서 연봉이 훌륭한 임원이었어. 직장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결심한 거야? 그때는 저 출연료 안 받아도 간다. 그러니까 그때 대선에 기여한다. 대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 전력 투구. 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누군가는 이쪽 캠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안 나오니 그때 조금 진보적인 이야기를 종편에서 하는 사람이 4-5명? 지금 예를 들면 이거 김성수 평론가 있잖아요. 네, 김성수 평론가. 요즘 김성수 TV 하는. 네. 또 최우한 평론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 종편에서 허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위 아니에요.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국민 TV에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했어요. 그리고 또 생방송 애국전선에 나가. 지금처럼 양 진영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막 종합해줘. 네. 그리고 제가 종편에서 받은 돈은 꼭 우리 진보 팟캐스트 하는 후배들한테 술을 쐈어요. 그때. 그때 생활비로 안 썼지. 회사를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생활비로 써요. 네.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게 만 8년이 됐어요. 종편 생활이. 그래서 부역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인정이야. 최영일 평론가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쳐. 아니 근데 우리 시영이 형이 예를 들면 우리는 2003년 열린우리당에서 만났잖아. 저는 2003년에 만났어요. 이분을.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우리 때 열린우리당이 다른 팀으로 깃발을 들고 정치 개혁을 해보자 막 그랬거든요. 그래. 근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한 2, 3개를 봤어. 그리고 못 봤어. 그러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갔지. 예. 예. 잠깐 보고 좋은 그때 분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 이파티라고 이파티. 전자정당위원회 네.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의 네. 전자정당위원회를 열린우리당도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국민참여통합신당 주비위원회 그렇지. 여의도에 그때 이 전자정당위원회가 모여서 그때 처음엔 백이선 의원이라는 분이 그렇죠. 위원장이다가 백이선 의원이 그다음에 허은나 의원이 왔다가 기억력도 좋아. 유시민 위원장이 오죠. 그렇지. 유시민 와갖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바뀌었지. 그때 이제 참여당을 끌고 합류했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그때 영화 매트릭스가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저항군처럼 한번 싸워보자 그랬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역사들이 그래서 흘러왔어요. TV를 틀다가 조용히 나오는 어디서 거야.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본 거야. 그래서 저는 낮에는 종편 생활, 자, 이제부터- 밤에는 네. 팟캐스트 생활을 해왔죠. 이제부터는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세요. 받겠습니다. 지금 종편 출연을 몇 개나 나가세요? 지금은 종편 구별이 없어졌어요. 보세요. 종편 종편 4개, 종편 보도 4개 채널. 다 나가. 그 다음에 YTN, 연합뉴스 TV 예, 보도 채널. 6개, 여섯 여기 개. 지상파 3개, 예. SBS, KBS, MBC 네. 그럼 9개. 9개. 그러니까 이 출연을 하는 것은 TBS까지 10개. 음. 그러니까 TV 라디오 10개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송국이 한 500개쯤 돼요. 지방 방송국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역 방송국 개별적으로 다 있고, 다 있고. 그러니까 뭐 안동 MBC 하고 있고요, 네. 뭐 광주 KBS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경남 교통방송 하고 있고요. 아니, 저도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어. 생방이 안 되면 녹화라도 해달라고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KBS만 해도 일라디오, 이라디오 있고. 아니, 그래서 일주일에 몇 한민족 개? 방송, 일주일에 평균 40개. 일주일에 평균 40개라고. 40 개요? 그러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유료로 입을 놀리면 유료인 거 10,000원부터 한 50만 원까지 40개. 이분은 2만 원 줘도 하고 10만 원 줘도 하고 100만 원 줘도 하고 그러고 퀄리티는 똑같아. 똑같아.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실 때 예. 무료도 꽤 되신다고 얼핏 무료는 들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따로 오는데 시간이 맞으면 다 해요. 근데 최영희 평론가는 통장 확인을 잘 안 해. 안 해. 그래서 알았어요. 10,000원이 들어왔든 10만 원이 들어왔든 잘 몰라. 그리고 뭐 한 10개가 누락됐어. 몰라.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근데 매니저도 나갔다. 안 써. 안 써. 매니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 본인이 못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워낙 바쁘니까. 생방송을 맞추려면 정시에 도착하려면 이륜차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죠, 사실. 완전 싸구려. 중고 할리데이 자, 비슷해.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알겠고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얼마나 버는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네. 종편 중에 중에. 그다음 이제 종편을 포함해서 아까 보도 채널도 있고 네네네. 공중파도 있는데 네네. 이 분위기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 저도 느끼거든요. 저는 종편은 안 가지만 공중파하고 보도 채널을 가면 또 분위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장을 해줘도 신경 쓰는 데가 있고 PD나 작가도 신경 써주는 데 제작 있고 분위기. 좀 뭐 패널들한테 별로 신경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렇지. 뭐 대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미리 좀 주는 데도 있고 뭐 바로 한 30분 전, 1시간 전에 주는 데도 있고 자. 막 이렇게 다 틀리거든. 좀 들어보고 싶어. 8년의 역사가 다 다른데요. 가장 특징적인 거 우리가 뭐 현대, 삼성, LG의 특성 얘기하는 것처럼 딱 얘기 드리면 정치적 성향 다 빼고 그냥 그대로 있는 매체만 말씀드립니다. 이 JTBC는요 학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기실이야. 패널 3명이 왔어. 그럼 서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목례해요. 목소리를 내지 않아. 그리고 앞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대본이 있어. 그럼 그걸 공부해야 돼. 아니 그거는 사건 반장 그것 때문인 거 아니야? 사건 반장뿐 아니고 아침 프로도 그렇고 나는 전우용 그 2시 프로에서 뉴스온 뉴스온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던데. 뉴스온은 많이 자유로워졌죠. 네, 자유롭던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JTBC는 종편 4사 중에서 가장 학구적이에요. 이 대본 플레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대본 플레이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질문과 이 포맷의 순서를 꼼꼼하게 짜요 작가님들이. 작가님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회자는 또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막 두 갈식으로 하면 뒤에 가서 할 말을 당겨서 쓴 거야. 그럼 뒤에 가서 꼬여. 그래서 이제 JTBC는 어쨌든 가장 포맷 베이스로 간다. 이게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시청자들한테는 두 갈식으로 해야 하거든. 그렇죠. 그래야 딱 들어오거든. 그 보고 싶고. 근데 이 JTBC는 시스템이어서 내가 내 말에 기승전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 하면 이 사람이 여러 명이 정! 나오니까 그런 데가 제일 안 좋더라고. 어. 나는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 안 나가. 그런데 절대 갈 수 없는 스타일이지. 나는 재미가 없어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거는 딱
쫙 짜인 각본에 놀아나는 그렇죠. 그래요. 거야. 팀플레이. MBN 딱 한 번 나왔다 절대 안 나가잖아. 팀플레이. 예. MBN은 좀 달라서 MBN은 정말 실시간 시청률을 지켜보면서 예를 들면 오늘 이슈가 4개다. 북한하기로 했고 뭐 검찰 법무부 충돌하기로 했고 질문 청와대 진짜 지지율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예능을 하나 하기로 했어. MBN의 특성은 예능이 하나 꼭 들어가요. 뭐 백일섭 아저씨가 나오든 요즘에 이순재 씨 갑질 논란이 나오든 그 4개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을 하는데 북한이 시청률이 터졌어. 거기 평균 시청률보다 높게 나와. 그럼 뒤에 있는 아이템을 다 밀어요. 어디가 MBN이? MBN이. 북한을 한 절반 이상 쭉 끌고 가. 그러니까 시청률만 목을 매는구나. 아니, 시청률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조선, 동아, 저기 매경 그리고 이제 JTBC 여기가 지금 다 정치 성향으로만 바라보지만 8년을 매일 드나든 제 입장에서 보면요 모두 다 상업 방송이에요. 아, 그렇죠. 이 TV 조선을 가면 요즘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통합당이 하나도 안 중요해. TV 조선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재승인. 트롯이에요. 트롯. 아, 트롯이에요? 재승인이 아니라? 트롯이에요. 왜냐하면 TV 조선이 개국 10년이 다 돼가는데 트롯으로 시청률이 20%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네들도 놀랐어. 대박 터진 거죠. 처음에 미스트롯을 해서 송가인이 뜨더니 미스터 트롯을 했는데 임영웅과 지금 막 뜨는데 이게 지금 TV조선을 먹여 살려요. 그렇죠. 정치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그 정치는 TV조선의 특성은 뭐냐면 TV조선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만 해. 저의 연애. 바람이 네. TV조선은 트롯조선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트롯 전문 채널이 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큰 기여를 했다. 네. 조선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 사회에도 기여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거기서 가지고 뭐 역할해요? 역할을 해? 그걸 모르죠. 네. 가면 정치 얘기하고 뭐 남북관계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고 항상 마지막 꼭지가 트롯이에요. 아, TV조선은 그럼 저는 정치 얘기는 되게 시큰둥하게 하다가 트롯 얘기 나오면 너무 밝게 트롯이죠. 역시 트롯이죠. 저는 김호중이 더 좋은데 막 이렇게 같이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임영웅이 노래는 잘하더라. 들어보니까. 임영웅이 그렇죠. 노래 노래 잘해. 잘하죠. 부드럽게 하더만. 그래도 저는 항상 약자의 편이기 때문에 네. 어디 누구? 근데 저는 김호중. 아, 그 친구. 그 삶의 스토리가 스토리가 안타까워서. 짠해서. 네. 트롯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해드릴 그리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도 채널 가면 어때요 느낌이? 좀 거기는 네. 정말 딱딱하지 않아? 아,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요? 딱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채널 A인데 채널 A는 요즘에 고충이 좀 많죠. 예, 검언 유착 의혹. 거기는 진짜 재승이 딱 걸렸죠. 그래서 채널 A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대기실에 모이면 계속 수다를 떨어요. 거기는 이제 JTBC랑 달라. 학구적이지 않고 친화돼 있어. 막 떠들고 놀아. 그러다 떠들고 놀면서 방송 들어가. 방송 들어가서 계속 같이 떠들고 놀아. 그러다 방송이 끝나서 나와. 그 경계가 별로 없어요. 거긴 굉장히 이렇게 이 진행자하고 친화력으로 가는 스타일이다. 저는 종편은 거의 안 나가니까 이제 제가 출연했던 걸 비교해 보면 공중파하고 저는 이제 YTN을 주로 나갔었는데 확실히 저기 제일 신경 많이 써주는 데는 더 라이브 체육이 진행하는 KBS 1TV. 1TV 네. 어제 했죠 어제. 어젯밤에 같이 했잖아요. 신경을 써준다고 봐야 되나? 저한테는 써. 어. 왜냐하면 제 그 박씨도사 요거는 조금 그건 뜨거든. 그건 좀 뜨니까 그거는 신경 바짝 써주더라고. 그건 메인 요리고요. 네. 저는 앞에 이제 스키다시. 뭐 이렇게 오픈. 네, 스키다시. 네. 일본어보다 이제 오픈 반찬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제 경우는 점점 사람을 사물화해. 처음엔 별명으로 시사 자판기 최영일 씨 오셨습니다. 그래서 별명 재밌다 그랬는데 진짜 자판기로 만들고 있어 점점. 네, 저는 아무튼 그때는 분장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네네. 옷도 신경 쓰고 아무튼 신경을 좀 쓴다. 그거는 예능적 요소가 좀 가미된. 방송사가 힘을 주는 프로그램에 힘을 주는 코너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박시영 대표는 좀 밸류가 쓴다는 있는 거야.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분장은 이렇게 쭉 돌아보면 MBC가 오히려 분장을 좀 잘하더라고. 신경 써주더라고. MBC는 분장실이 국내 최고죠. 제일 좋아. 사실. 메이크업 따로, 헤어 따로. 그리고 엄청나게. 뭐 방송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신경 안 쓰는 데는 안 쓰죠. 그리고 사옥이 뭐 MBC는 워낙 가장 새 거니까 자, 이 정도로 하죠. 하고. 그런데 이건 앞으로 정말 매주 제가 방송사의 내부 스토리를 좀 잘 요약해서 그래서 전달해 가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방송사는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편한 방송은 YTN하고 연합뉴스TV예요. 거기를 제일 많이 나가는구나 지금 아니요. 보니까. 거기는 잘리면 안 된다.
아니에요. 거기는 페이도 작아. 그래, 페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출연 시간도 공중파의 짧아. 절반도 안 돼. 출연 시간도 짧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시간도 문제는- 약간 변동될 때도 있어. 뭐 그리고- 예를 들면 급하게 무슨 속보 같은 건 맞아요. 뭐 생기면 YTN하고 연합뉴스는 맞아요. 속보에 밀려 잘 순서가. 근데 대기 시간도 길어지거든. 실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방송사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저 같은 평론가인 게 정치 얘기를 하다가 속보가 떴는데 사고가 들어와. 그럼 그 순간 사고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이 항공 사고든 육상 사고든 해상 사고든 제가 이제 그런 걸 백업을 잘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어. 박지훈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랑 같이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만 그게 된다는 거야. 어떤 사건이 터지든 다 소화가 가능하대. 나머지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거든. 속보가 들어왔을 때. 출연 방송 많으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번 내가 진중구랑 자리 한번 만들까? 누가 척척 박사인지 한번 시합 한번 진정 해보시려고? 교수하고 예전에 이 진 교수님이 요즘 같지 않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인터파크 도서에서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달의 우수도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근데 진중원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사회 분야 도서 선정위원인 거야. 근데 그분이 그때 매번 항의했어. 왜냐면 나는 인문학자인데 인문 도서가 있는데 왜 날 사회에 넣느냐. 근데 그분의 프로필이 맨날 아웃사이더 전 편집장 이렇게 돼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건 잠깐 낸 잡지인데 나는 독일 문학가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자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그때 한 1년쯤 같이 뵀는데 그때도 사고가 있었다. 디워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 욕했다가 옛날부터 사기의 향기가 좀 느껴졌지. 뭐 여러 가지 좀 좀 특성이 나는 있어요. 별로 인상을 좀 보는 편인데 별로 마음에 드는 인상은 아니야. 그 양반.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그 양반은 좀 자꾸 이제 사고에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내가 뭐 시청자 질문 한번 시청자 질문 벌써? 댓글 몇 개가 보고있구나.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바로바로 뭐 증문즉설 가능하시니까 네네네. 예. 오늘 발표된 그 청와대 등 인사 인사. 예, 평해달라 하시는 그거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가 진행자가 최고 전문가인데 제가 예. 깨졌어요. 왜냐하면 예. 그 주진우의 라이브에서 네. 내기를 걸었어요. 통일부 장관 누가 된다. 이인영 된다. 내가 이인영을 얘기하기 전에 예.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 성씨가 그랬지,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인영 얘기를 나무 했죠. 목자. 왜냐하면 그런데 임씨도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임종석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뭐 이 얘기만 하면 또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어쨌든 팀플레이잖아요. 외교안보 라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팀플레이인데 굉장히 적재적소 팀이 인사했다. 잘 짜져 있다. 팀이 잘 그렇습니다. 짜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던 서훈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컨트롤타워에 정점에 서게 하고 네. 그러면서도 임종석 전 실장의 경험을 살려서 특보로 내정하고 경험도 넣고. 네, 그런데 국정원장을 누가 할 거냐 제일 관심사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국정원은 내부 인사가 승진하면 개혁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또 한 조직 1년 내부. 전부터 북한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면서 북한 측에서 국정원 쪽을 조금 못 믿는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밑 협상을 국정원이 보통 주도를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힘 있는 정치인이 가야 한다. 통일부도 마찬가지, 국정원도 그래야 한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누가 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박지원 카드를 선정할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그것은 활용점정이었다, 압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의 한 수였다. 북이 박지원에 대해서는 단순 정치인, 국정원장 한 사람 이렇게 애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대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국방위원장 시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정상회담을 그렇죠. 열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윤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우를 극진히 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북에서 남한의 한국 측의 이 변화 의지 이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면면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통일부도 이인영 장관 내정자가 굉장히 잘할 겁니다. 통일부는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실제로 반통일부라고 불릴 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새롭게 일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힘 있는 정치인이 가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좀 뚫었던 경험도 정동영 의장이 했을 때 개성공단이 뚫렸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반드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겠다. 이것을 대내에 천명한 거다.
강력한 전진 배치죠. 네. 강력한 전진 배치고 이 대북 소통을 어떻게든 뚫어내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벌써 2년 됐습니다만 9월달 추석 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평양에 가서 네. 뭐 10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도 하지만 백두산에 음. 애드립으로 예정 없던 일정을 가면서 막 우리가 짠했잖아요.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느낌은 이랬어요. 아, 저 김정은, 김여정 젊은 지도자 남매에게 참 이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이 마치 아빠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서 인자 미소. 남북이 함께 신뢰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소원해져 있어. 그러니까 박지원 카드는 이제 삼촌이 투입되는 거죠. 삼촌이 야 여정아 너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그러면서 이게 컨설팅도 해주고 카운슬링도 해주고 네. 인간적인 또 이 호감과 애정도 주고받고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 존 볼튼 같은 사람이나 아주 피도 눈물도 근데 없이 지금 이제 상황이 참 전략을 좋은 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11월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얘기가 미국에서. 불어불어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좀 몰리고 있으니까 대선 그렇죠. 승산 가능성이 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하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그널을 또 대통령이 읽었고 읽었고 우리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을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겠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정의용 안보실장도 특보로 한 이유가 그런 현 정권 하에서 한 3년 동안 끌고 왔던 분들을 버리지 않고 그분들의 경험도 충분히 살리면서 토대 위에 새로운 일관성이 있어야죠. 확신할 수 있는 일관성이 분들을 있어야죠. 또 포진시켰다. 아주 절묘한 카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알겠습니다. 정도까지 하고 네, 좋아요. 함부로 질문 던지지 마세요. 예?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그건데. 예, 우리 시청자께서 그러니까 해주신 거라. 질문을 네. 이따가 좀 모아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시몽 백장님 너무 네. 착해, 착하다. 자 궁금한 거는 제가 아까 네.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발언 시간, 진보적인 성향 가진 패널들, 보수적인 성향 패널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양지열 변호사를 만났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 난 TV를 안 봤으니까 자기 나가는 데는 뭐 한 거의 다수가 다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할 얘기도 없었고 간단히 팩트만 얘기하고 그냥 논쟁하기 싫어서 그냥 말았다. 뭐 이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아까 기계적 균형을 둔다며 사람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맞을 때도 있다. 문제는 정말 TV 조선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흔히 이거 얘기잖아요. 그 사람의 그 비위가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진보 보수 쪽에 하나씩 두는데 예를 들면 무슨 TV 조선이라든가 채널 A 기자가 하나 끼워.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은 다 당연히 보수적 입장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안배 자체가 안 맞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왜냐하면 앵커도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앵커가 중립적이지 않으면 김어준 성향이 있잖아. 네, 토크의 흐름이 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 TV조선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어요. 어떻게? 그건 뭐냐면 예. TV조선이 끊임없이 심의에 제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민감하죠. 엄청나게 민감해서 네. TV조선 내부에 모든 방송사 내부에 심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TV조선 내부의 심의실이 방심위보다 더 강력하게 내부 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JTBC에 갔어요. 그날 사건은 똑같아. JTBC에 가서 뭐라고요? 그 살인범이 가족에게 졸피뎀을 먹였다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조선은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약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해. 예를 들면 이동재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랑 짜고 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얘기를 이쪽은 못하게? 이모 기자와 H 검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블라인드를 해. 아주 꼼꼼하게. TV조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널 A는 안 합니까? 채널 A는 TV조선보다 훨씬 덜하죠. 덜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워닝을 하긴 하는데 TV조선은 정말 뭐 하나라도 걸리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식에 따르면 정말 각고의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늘 방송하다 다른 방송에서는 그냥 훅 넘어가거든요. 자, 이게 항균 필터가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그것도 균이 없는 거죠. 그럼 제가 항균 필름을 항균 필터라고 이해를 해서 그건 정전기 때문에 하루밖에 못 쓴다. 정전기가 사라지면 그건 항균 효과가 없는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얘기지. 왜냐하면 항균 필름은
구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균을 막아내는 건데 그건 정전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한 4시간 정도는 바이러스가 살아남는다는 거야. 항균 필름도. 그 얘기인데 제가 정전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구리 얘기를 안 하고 항균 필름하고 항균 그럼 어떻게 필터를 헷갈리면서. 된 그럼 끝나는 순간 앵커가 오늘 그 한 분의 패널께서 이 항균 필름이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알겠어. 다 바로 잡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재승인의 민감한 그렇죠? 시점부터? 한 약 1년 내외? 정치 뉴스도 좀 그렇습니까? 정치, 사건, 사고 다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름이나 팩트에 관련해 그러는데 아니요. 정치인 이름은 다 나오죠. 타오죠. 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름은 다 사건 나와요. 사고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선정성 논란을 그러니까 피해가기 위한 노력. 구성비의 균형성, 균형이 꼭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선수들 눈에는 다 보인다. 그렇지. 그 이게 얘기지. 박 대표 눈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 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슈를 어떻게 선정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이슈 자체가 보수 쪽에 유리한 이슈가 있고 진보 쪽에 유리한 이슈가 있거든. 근데 그날 다루는 세 꼭지가 두 꼭지는 보수에 유리한 꼭지고 한 꼭지는 진보에 유리한 꼭지면 일단 불리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 아니 간단해. 이거 내가 원리를 간단하게 해줄게요. 자, 그냥 간단해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원리학습. 자, 조선일보 기사 2개를 발췌해. 한겨레 신문 기사 하나, 경향신문 기사 하나 발췌해. 그러면은 균형이 맞잖아. 아니 근데 경향과 한겨레가 정권의 비판적인 게 훨씬 많잖아. 지금 봐요. 그러면 자 보수 성향 매체 2개, 진보 성향 매체 2개를 뽑았는데 지금 박시영 대표가 너무 잘하는 거야. 뽑은 4개의 기사는 모두 다 정부 비판 기사예요. 그럼 그냥 게임은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 기사를 내보내는데 신문만 골고루 매체만 골고루 편제했을 뿐이다. 어차피 김치인데 브랜드가 이쪽 2개 이쪽 2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종편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진보 성향의 패널들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아까 원래 뛰어들었던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가지고 뛰어드는 이건 겁니까? 달라. 이건 다른데 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고 계신데요. 내가 여기서 옳은 소리를 강렬하게 하겠다. 이건 정말 추미애 장관 발언처럼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정적인 시기에 써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바른 소리를 세게 하면 페널티를 줍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 마 이럽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다른 방송사는 그러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공중파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방송사들도 다 그래요. 약간은. 그래요? 약간은 그래요. 예를 들면 이 KBS에서 김갑수 그건 좀 심하게 평론가가 했지. 김갑수 평론가가 소리를 질렀는데 킬 됐잖아요. 뭐 저기죠. 저 태용호가 아니라 그때 지성호한테 지성호한테. 분수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너무 세게 했거든요. 했지, 그거는. 그랬는데 다운됐는데 이 김갑수 형님이 사적으로 이렇게 뵀더니 야씨 정권은 교체됐는데 우리가 잘리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좀 과하셨어요. 이제 이런 건데 자,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강렬한 일탄은 결정적 시기에 날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예를 들면 역할들이 다 다른데 그야말로 티격태격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 뭐 조선도 나가고 채널A도 가는데 거기서 약간 톤은 다운하지만 할 말은 다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정치인은 그렇다 자, 치고 평론가의 역할은 뭐냐면 저의 역할은 딱 하나야. 뭐예요? 딱 하나야. 네. 마이크 점유 시간을 최대한 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상대가 얘기를 조금 하게. 그러니까 저는 꼴잡이가 아니야. 꼴잡이는 아닌데 공을 계속 돌리는 사람이야. 그럼 시간은 1시간인데 내가 한 15분 잡아먹으면 그쪽이 막 공격하고 비판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그거예요. 난 공을 그냥 오래 잡고 있어. 근데 아까 저기 뭐 박지훈 변호사 뭐 이런 양지열 변호사 얘기 나왔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죠? 평론가 중에는? 평론가 진보 중에 진영의 평론가? 진보 평론가 중에 많이 나오는 분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진봉, 양지열, 최진봉, 양지열, 박지훈 나가다가 요즘에 팟캐스트를 세게 하면서 결별을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결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전 의원들이 많이 가죠. 그렇죠. 저는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가장 센 논객은 최민희 전 의원이에요. 최민희 전 의원이 열심히 싸우고 있죠. 최고의 파이터다. 좋습니다. 요즘에 저는 뭐 종편에 안 나가는 이유는 뭐 일단은 싸우기 싫어요. 개싸움 하기 싫고 저는
성격상 나오면 싸워야 하거든. 옛날에는 싸움을 붙여서 아니 싸워야 하는데 싸우면 제가 그래도 여론조사하고 컨설팅으로 밥 먹고 사는데 회사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데이터 전문가고. 이미지가 안 맞아. 그건 맞죠. 개싸움 하는 게. 그래서 안 나가고 스트레스 받기 싫고 사실 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고 별로 내키지 않아서 사실 안 나가요. 섭외는 몇 번 왔었는데 그래서 안 나가는 거고 요즘에 이번 주에 종편에서 가장 크게 다룬 이슈가 뭡니까? 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음. 오늘 이 부동산 중에서도 오늘 제일 많이 다룬 게 누군지 아세요? 노영민 비서실장이에요. 아 노영민 집 한 채 음. 그리고 영이 안 쓴다. 너무 재밌는 이슈지. 보수 종편에서 다루기에는. 왜 저 청주에 집 안 팔고 자 이런 거죠. 그냥 아니 강남에 이렇게 집 안 팔고 코미디처럼 청주 거 한 줄 정리야.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 다주택 안 된다. 한 달 안에 팔아라. 근데 본인이 집이 두 채였다. 청주에 그러고 이제 반포에 그리고 요거 몇 평 얼마짜리. 근데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발표. 하는 줄 알았지만 약 50분 후에 청주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그거 청와대 해명은 뭡니까? 청와대 해명이 아니라 노영민 실장 측의 해명인데 이 지금 반포는 자녀가 이 아들 가족이 살아요. 예, 지금 거주할 거 아니에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 내쫓고 뭐 집 옮기고 다 하려면 한 달 내에 안 되니까 두 개 중에 빨리 매각할 수 있는 청주를 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문제는 정치 영역의 토크는 다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보수 농객이야. 그대로 얘기해 줄 테니까 빨리 대응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치인이에요. 삼선 의원을 지냈는데 지역구가 청주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청와대를 나와도 정치를 할 뿐이에요. 네. 충북 지사설도 있고 그래요. 대권설도 있습니다. 대권설도 있고. 그런데 그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삼선을 했던 지역구의 집을 팔고 꼭 반포를 지켰어야 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정치인 이전에 가장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자녀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서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 나. 그렇게 물었어. 그렇게 물었어 실제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지. 아유 그러면 강남에 다주택 있는 분들 다 자녀에게 집 내주고 노모에게 집 내주고 그다음에 명의만 내 거로 돼 있지 다 가족들이 뿔뿔이 사는데 그래도 나머지 그럼 주택을 팔아야지. 그거 안 팔고 있잖아. 통합당 의원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물어야지. 그 다음에 딱 이 얘기를 해요. 다주택자들 명단을 확보해봐. 봤어요 그랬는데 봤어요. 윤석열 총장이요. 송파에 하나 서초에 하나 집이 있었는데 정부 시책이 나오자 송파 집을 매각해서 다세대 보유자에서 단세대가 됐어요. 충신 아닙니까? 아 윤석열? 근데 왜 집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 측근 문제하고 부인 문제하고 장모 문제는 왜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셔야지. 프레임을 싹 바꿔야지. 오케이. 여기까지 딱 될 때 이제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 되는 근데 그게 거예요. 딱 비슷해. 흐름은 비슷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심영준 본부장은 이 대목에서 무슨 코치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견을 내주세요. 훈수 여러분의 훈수. 부동산 노영민 문제가 나왔을 때 노영민 실장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의견 주세요. 가장만의 집은 아니다. 저 재밌다. 네, 가족들이 윤짜장을 친척한테 팔았을지도 몰라.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확인이 되겠지. 그 전에 판 건데 윤짜장? 그것도 확인해봐야겠다. 솔직히 2주택까지 별 문제 없다고 본다. 문제는 3주택 이상이다. 이것도 의견이 일리가 있긴 하죠. 네네네. 공직자 전수조사야 한다. 네, 맞죠. 통합당 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얘기한 데이터 전문가니까 속으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자, 청와대 내에 행정관들은 다 논외로 하고 비서관 이상만 따져도 12명이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 국무위원, 현 정부의 국무위원 장관들이죠. 장관들 중에 뭐 강경화 장관 3주택 보유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 보유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숫자만 나열하고 보면 틀린 건 아니거든. 그리고 부모를 또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아무개는 2주택이고. 자, 그래서 이만큼이 그럼 다주택을 국무위원들하고 청와대 비서들이 먼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김연아 집 4채래요.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내가 너무 궁금한 게 통합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빨리 검색해보고 싶은데 생방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어폰을 내가 007처럼 꽂고 이 저비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박시영 봇 통합당 이 주택 보유 현황 조사해줘. 그럼 뚜루룩 오면 좋잖아. 그렇지. 그 카톡에 좀 남기지. 그럼 내가 빨리 찾아서 줬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거 좀 한번 맞아요. 봤고요. 부동산 수사처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그거 필요하죠,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아픈 대목인데 저 깨시미님 뭐라고? 저건 오래된 화두인데 진보는 가난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시영 형이 슈퍼카를 몰고 다녀줘. 아이 싫어. 형이 해. 나는 형은 오토바이. 이제 조금만 모으면 되잖아. 나 오토바이 타고 슈퍼 다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겠죠? 할리 데이비슨 싼 거. 싼 거. 아니 저 중고, 얘기는 중고. 사실 오래된 얘기고 그래서 일각에서 뭐 강남 좌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진보가 왜 가난해야 돼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제가 분들도 제일 있어야지. 재밌는 건 과정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버냐. 의외로 어제 보도 전문 채널들하고 종편이 안 다뤘는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는 걸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지. 박상기 전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보도했잖아요. 압수수색 하자마자 그날 이미 낙마. 8월 나는 27일. 표현 안 했죠. 낙마의 뉘앙스가 확실히 느껴져. 그러니까 8월 27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박상기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만났더니 이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맞아. 그다음에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파렴치범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절대 장관직을 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이렇게 장관을 할 판단했다는 수 거 아닙니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한 게 한동훈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해줘라. 그 얘기 있었지. 라고 청탁하려고 만나자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지금 부적절한 거냐? 이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한데 사실 어제 뉴스에서 제 얘기는 밀렸어. 항상 그렇게 나올 때 프레임을 싹 바꿔야 돼. 그 프레임을 얘기 딱 바꿔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 딱 나오잖아. 그렇게 얘기 딱 나오면 정경심 교수의 최근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특히 조범동 재판이 나왔잖아. 그렇지. 거기서 공모한 게 없다. 공모한 게 없고 기여금이었다. 투자금이 아니었고 정경심 교수 대여금이었다. 대여금이었다. 이자로 받았다. 이자로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대선 펀드 아니라는 거거든. 맞아요. 조국 펀드는 그걸로 딱 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렇게 쳐야지. 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다뤘다고. 아니 그러니까 안 다뤄도 그 얘기를 했어야지. 앞으로 다루면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슈가 불리한 이슈가 왔을 때 그 이슈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거기에 연관된 거 중에 저쪽의 약점을 탁 치고 들어가야 돼. 빨리 종편에 좀 와서 아니 내가 싸움 활약을 좀 싫다니까. 해봐봐. 나는 KBS 오늘 그래. KBS 사사건건에서도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들 KBS 사사건건 한번 보세요. 저 김호라님 박시영 참 머리 좋아. 머리 좋아요. 머리는 제가 뭐 좋지는 않은데. 정말? 예. 그럼 어떻게 컨설팅을 해요? 근데 직관력은 있습니다. 직관. 예.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력과 예, 창의력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도출 능력. 박시영 대표님이 머리가 크지. 큽니다. 예. 심지어는 저랑 이렇게 줄자로 한번 재봤는데 근데 제가 졌습니다. 제가 더 작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이 상황. 회사는 예. 이 머리의 사이즈로 저희 회사에 새로 직원들이 들어오면요 다 줄자로 재봅니다. 그래서 사장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씩 이슈를 좀 얘기하면 요즘에 추경 얘기를 많이 했어. 졸속 심사다. 이거 다뤘죠. 다뤘죠. 어떻게 논리를 반박했어. 뭐 저쪽의 논리는 뻔히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이 짧았고 야당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적어도 두세 주를 해도 이게 역대 당군 일의 최대 규모인 뭐 35조 원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야당이 들어와서 더 꼼꼼하게 보고 이해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내면 좋은데 지금 당정은 이걸 함께 짜왔다. 그동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외에는 정부 예산안을 크게 손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틀이니까.
근데 문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라든가 경제 이슈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증액할 부분도 있고 감액할 그러니까 부분도 있다고 보는 그렇게 거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이런 거 딱 나올 때 한마디로. 얘기가 딱 나왔잖아. 추경 우리가 약간 몰릴 수 있는 얘기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뭐 2시간 상임위에서 2시간 맞아, 정도밖에 못 맞아, 다뤘다. 뭐 맞아.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 의원이 뭐 튀어나갔다. 반발했다. 뭐 이렇게 맞아,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딱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 자 정부의 문제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는 6월 4일 날 한 달 전에 이미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첫째. 없었지? 기다리고 그러면 있었지.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내팽개친 국회를 내팽개친 통합당 아니냐? 그렇지, 상임위를 원구성 합의를 안 동감. 하고 가비의 도장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걷어찬 게 누구야? 김종인 아니야? 그렇지. 요 얘기를 딱 해야 돼. 원인 제공자는 미통당이다. 통합당이다. 딱 먼저 끊어줘야 돼. 기가 막히네. 딱 끊어주고 대신에 보니까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했는데 미숙한 점이 있다. 그리고 뭐 민원성 지역 민원성 예산 몇몇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거 다 잘랐다. 다 자른 거 아닙니까? 다 배제했다. 너무 잘하네. 같이 가자. 아니, 그러니까 다 배제했고 왜 통합당이 뭐라고 하잖아. 일주일 뒤에 같이 하자. 뭐 얘기. 그렇지. 근데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상임위원들의 명단조차를 제출하지 않았거든. 맞아. 자기도 제출한다 예결위원이 해놓고 없는 거지. 1, 2주를 계속 끈 거야. 맞아요. 할 말이 없게 만들었거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딱 찝어줘야 돼. 대신에 관료들은 정말 비판을 좀 받아서 싸다. 이렇게 딱 지적해야 돼. 왜? 관료들이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상임위 명단이 예를 들면 통합당은 빠졌고 민주당하고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정해졌잖아. 무소속이랑.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 개최하기 직전에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거든.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왜냐하면 되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심사할 맞아요. 수 있는 시간이. 맞아요. 이렇게 능동도 대처했어야 하는데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나태했다. 이것은 기강을 문제가 바로 있다. 잡아야 한다. 여당이 어떤 정권을 누가 잡든 좋네. 이렇게 탁 치고 나가야 돼. 좋아. 그리하여 이제 내일 어쨌든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로 끝나는 거죠. 지금 오늘 처리되나요? 오늘 지금 코로나19 어떻게 오영환 됐어? 의원이 다행히 음성이야. 그럼 10시 반에 처리돼. 잘 됐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시영 당이 돈 내고 들어. 야. 제가 돈 내고 드려야 하는데 양지열, 박지훈, 뭐 최진봉 이런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아마 방송 시청했으면. 마동석 화팅.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종편 패널 실시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고요. 맞아요. 컨설팅 당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 이름은 우리 최영일 패널이 달라졌어요. 좋다. 자, 그 다음에 추미애 윤석열 요 싸움 이제 두 번째 전쟁.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논리 뻔히 알 거고 저쪽 논리는 뻔하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선은 자, 최근 거만 얘기해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최근 거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6월 초에 공문을 내렸어요. 이건 대검 부장단들이 들여다보고 내 측근이 연루돼 있는 사건이니 나는 지휘하지 않고 그리고 최종 보고만 받겠다. 수사팀이 알아서 해. 그 쭉 가는데 수사 중간에 지금 이동재 기자는 소환하고 조사하고 지금 구속 여부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소환해야 되는데 불응했잖아. 그러니까 피의자가 달랑 둘인데 지금 하나는 이제 소환했고 하나는 소환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고 들어와서 이게 딱 추미애 장관 얘기한 반은 잘라먹고 들어와서 지금 갑자기 전문 자문단을 꾸린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내부 수사팀조차 반발을 한다. 건의했어요. 공개 건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보니 이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 해서 검찰청법 8조에 있는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례적으로 행사한 거긴 하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15년 전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이건 법적인 절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자존심은 상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옷 벗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은 일단 따르는 뉘앙스를 저녁에 보였죠. 그렇죠. 아까 내일 예정된 거 자문단 모이지 마. 소집 일단 보류가 좀 묘하긴 한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지휘를 하니까 받겠어. 근데 전국의 검사장 다 집합. 이거는 좀 분위기가 쌀벌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래야 했을까?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인권 수사의 원년이 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이게 대통령의 지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몰리다가 보수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 신뢰하지 않느냐. 문 대통령이 추미애만 이상한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추 장관이 뭐 둘 대권이 협력해서 잘해봐라. 있다든가. 소금 부부를 끓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지.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파고 들어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 첫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분명히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맞아요. 예를 들면 장관이 대등한 관계냐 총장하고 수직 물어야 돼. 관계지. 수직 관계. 수직 관계잖아. 상급자 하급자잖아. 근데 상급자가 그럼 지금 지시한 것이 불법적인 지시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딱 해서 하나씩 정리해 줘야 돼. 이거 불법적인 아닌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선례도 있죠? 오케이 넘어가. 근데 하급자가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에 대해서 바로 이행하지 않고 때로 몰려와서 지 가까운 사람들 몰려와서 방패막이를 쓰려고 해. 그렇지. 그리고 걔네들 의견을 모아서 뭔가 의견을 내겠대. 합법적인 지시를 했는데 얘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건 뭐야? 그렇지. 화국상이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용구는 이번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격돌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이슈에서는 전 추 장관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SNS에 장문의 글을 썼어. 예. 67대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하면서 쭉 쓴 거 안에 너무 와닿는 게 이거야. 사실은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인데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마치 검찰부의 외청인 법무청처럼 취급돼 왔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장관 처음 봅니다. 다 보수 논객들은 이러거든.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얼마나 사이좋게 잘 이제 이끌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 법무부 장관들은 다 검사 출신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선배가 법무부 장관, 후배가 검찰총장. 하지만 검찰총장이 실세. 법무부 장관은 그냥 예산 받아다가 잘 쓰십시오. 뭐 우리 식사나 한번 할까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그냥 명예로울지 모르지만 이 공권력의 실제는 검찰총장인 거죠. 그래서 검찰이 센 거야. 법무부 장관은 그냥 외청이야. 그게 한직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거를 추 장관이 바로잡으려고 하니 이 7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리고 그 표현 안에 딱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설명할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 이 사건이 너무 얽혀있잖아. 점점 쏟아져 나오죠. 근데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논쟁을 벌일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프레임이 뭐냐면 한동훈을 꼭 꼬집어내고 여기를 부각을 시켜야 돼. 이게 키포인트야. 중요한 대목이네. 한동훈이 누굽니까? 최측근이죠? 그렇죠. 한동훈이 최측근인데 연루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뭐냐면 채널A 기자 이동재 휴대폰 바꿔갖고 휴대폰 다 포렌식 했을 때 나올 거 없어. 이미 다 정리했어.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사건이 왜 도드라졌냐? 같이 갔던 이동재 기자와 같이 갔던 채널A의 백승호 기자가 녹음한 것이 그렇지. 발견된 거야. 녹취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녹음본이 다 들어있었던 거야. 맞아. 한동훈이 뭐라 얘기한 것이. 수사팀이 다 자료를 확보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띄워갖고 부장회의에서 거부됐던 것을 관철시키려고. 과장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거야. 자기 그렇지. 가까운 사람들 모아서. 지금 이 사안이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한동훈만 얘기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저렇게 한동훈을 비유하는 걸 보면, 무리수를 두는 거 보면 이상하다. 한동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윤석열도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무슨 내 말을 절반쯤 잘라먹고 또는 지휘랍시고 해서 이제 겸허히 가면 좋을 것을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막말이 계속 무한 반복되잖아요. 영상이나 이제 워딩으로 그 싱크로.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이 주어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편의를 위하여 법 기술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 한동훈 팔고 첫 번째 그 이해됐죠. 그렇게 파십시오. 자, 두 번째는 스텝 1 넘어갔고. 두 번째는 읍참마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돼. 윤석열이 떳떳하다면 잘라내라. 자기 측근을. 그렇지. 그래야 국민이 믿지 않겠느냐. 그렇지. 근데 감싸려고 하니까 더 의구심이 커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거 읍참마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윤석열을 계속
윤석열이 검찰을 끌고 갈 수 있는 공정한 수장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된다.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다. 기준점이 된다. 스텝 2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또 몰아붙여야 하는가. 한동훈 감싸기에 대한 문제를.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종편에 우리 패널들이 나가실 수밖에 없고 나가서 발언을 하셔야 하는데 네. 하실 때 보도 채널도 마찬가지. 지금 YTN 연합까지 지금 요 같이 얘기하는 전선은 겁니다. 지금 이 전선은 종편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종편 4사, YTN, 연합뉴스 TV, 또 MBC, KBS, SBS에서도 TV든 라디오든 다 이 이슈로 토크를 붙거든. 그렇죠. 그리고 지상파를 가도 보수, 진보, 농객 하나씩 붙이지. 그건 당연하니까. 잘 하시고 다 우리 쓸 수 사실 있는 최영 거예요. 평론가는 군더더기가 없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군더더기 없어요. 근데 미묘하시죠. 약간은 그 채널에 약간 동화되는 건 있어. 왜 너무 튀려고 하지는 않아 사실. 절대 튀지 않지. 조금 정도만 맛만 조금 보이지. 중립적인 스탠스로. 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뭐? 최영일님 진보 맞아요. 난 중도인 줄 알았는데 저는 계속 지금 저를 중도로 봐주는 게 좋은 거지 더. 좋은 거지. 그게 중도 왜냐면 코스프레를 해야지 좋은 거야. 재벌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길. 결정적일 때 좋은 역할을 하기 그렇지, 위한. 그렇지. 왜냐하면 중도여야 네. 여기저기 부르니까 출연료는 따라오는 거고 출연 기회를 가지고 그때 지금 이야기한 가이드해준 임팩트 있는 이제 이 맥을 짚어줄 수 그래서 있는 어떤 역할을 할수 시청자분께서 그 또 바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최 평론가님 평소에 되게 불분명하게 맞습니다. 예. 아니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맞게 보신 거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신 의도하신 대로 거라니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분명 하려고 막 노력을 그러니까, 한 거지. 예,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그 반면에 한 면은 또 최영일 평론가님 종편서 S시죠. 그럼. 맥락을 알고 계시는 행간을 거죠? 읽어주세요. 예,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지금부터 질문해 주세요. 질문을 지금부터 받을 거고 화이팅. 조금 한 다음에 우리는 요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폐간에 찬성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간단해요. 조선일보가 폐간해야지. 거기가 브레인이에요. 그걸 왜 모르시는가 이거지. 질문하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뭐 막간에 제일 진상 누구? 저거 재밌다. 제일 진상 누구? 제일 진상은 제일 진상은 이게 보수 농객인데 말이 유창해. 누구? 끊어지질 않아. 그러면 이제 서로 피곤해지는 피곤해지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수 농객 중에 예. 제일 많이 잘 나오는 분들의 이름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 중에 누가 제일 까다로운 상대인지 이거 보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이현종 위원이 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 제가 안내를 한번 깼는데. 그 다음에 젊은데 요즘에 약진하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라고 있어요. 알아요. 장해찬. 평론가. 이게 TV 조선에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최병묵 논설 주간. 모르죠? 몰라요. 그렇지. 딴 데서는 본 적이 없어, 나는. 요런 정도가 지금 이 출연 레벨 탑순위. 진보 쪽은 누가 나간다고요? 진보 최민희. 쪽에 지금 탑은 출연 탑은 양지열 변호사. 양지열.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님. 근데 양지열 변호사는 뭐 소식껏 이야기 합니까?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뭐. 우리 진영에선 소신껏 얘기해. 예. 저쪽 진영에선 얘기를 잘 안 하지. 그렇다며. 그럼 왜 나가는 거야? 양지열 도대체? 변호사가 너무 뚜렷한 진보인 건 뉴스공장.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선 진보야. 그 색깔에 맞게 움직이는 거구나. 나름 이제. 나름. 그래서 출연 빈도 1순위를 구가해요. 알겠어. 별로 바람직하지 어제 않아. 2위는 최진봉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최 교수는 어때? 최 교수님은 세죠. 거기서 강해요. 그래요? 어디서도 안 밀려. 좋아. 그래서 TV조선에서 잘 안 불러. TV조선에서 필요할 땐 부르는데 고정이 많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최진봉 교수도 거의 재벌 수준이잖아요, 지금. 최진봉 교수가 출연 2순위. 2순위. 그러니까. 양지열, 최진봉 교수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교수는 맞아요? 강의는 합니까? 아니 성공회대 정교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강의해? 그렇게 TV 많이 나오면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대박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도가 자 이현종 대 최진봉 이게 제일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해찬 대 뭐 나머지 기타 등등. 그 장해찬은 어린 친구니까 이쪽에 좀 젊은 친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장해찬 씨가 왜 잘 나가는 거냐면 전에 김병민 교수, 경희대 교수가 알아요. 한참 잘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출연을 했는데 지금 통합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맡았잖아요. 원래는 당직을 출마했다가 안 맡았으니까. 됐고 당직을 맡았지. 그러니까 당의 입장으로 당 소속으로 나오는데 이제 농객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 자리를 이제 장희찬 이 평론가가 꿰차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그래서 네. 제일 좀 양문석 최고 아까 갓준희 교수님은 지금 뭐 진행을 거의 맡으시니까. 그렇죠. 그분은 뭐 정준희 교수님은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달라고 아까 KBS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뭐 너무 잘 나가셔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잘 안 돌아서 그러는데요. 아까 돌았던 질문 하나 제가 체크해놓은 게 있는데 그 윤석열 총장의 사퇴 가능성 몇 %? 조금 간단하게 하고 숫자하고 뭐 간단한 이유? 저는 네. 솔직히 올해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를 넘기기 한동훈 문제가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만약에 유야무야 검찰 쪽에서 막 뭉개려고 하면 정치권에서 저건 특별검사 카드거든. 그렇게 올라갈 수 사실은 있죠. 검찰 내부에서는 특임검사가 있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은 특임검사 특별히 필요 없다. 지금 수사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뭐 어쨌든 시간은 약간 끌기는 하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저거 놔두지 않거든. 근데 지금 정황으로 보면 올해 2월 달에 부산 내려가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을 때 만났지. 그날 공교롭게 채널 A. 이동재 채널 A, 백승호 두 분이 같이 내려갔다는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을 만났다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 다음 날 이철 대표한테 유시민 공격하자 편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산 다녀온 다음 날 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음모가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수 매체들의 이 논리적 추론은 뭐냐면, 자 전날 녹취를 보니까 그 유시민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이제 한 검사장이 이거 금융사건인데 신라젠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가 손해본 사건 이거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금융사건이고 엄벌에 처해야 되지만 나는 셀럽에는 별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다음날 검사장을 사칭해서 이제 메일을 썼으니 그럼 이것은 이 기자가 뒤집어 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는 사실은 되게 쿨하게 거리를 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셀럽 얘기를 했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인용된 녹취에서는 그만큼이야. 근데 그게 다일까? 에이 그거는 일부만 나온 거고. 수사팀이 전말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소환하고 했을까? 이미 아니라고 그건 보는 뭐 거죠. 저 백승호 핸드폰에서 그렇지. 많은 것이 나왔고 지켜봐야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오래 넘기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건이 뇌관이다. 올해가 아니고 저는 한 방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 시점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 그럼 저는 한 30% 이내 이렇게 보겠는데 만약에 이 항명이나 검란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 해임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한 70%로 높아지는 거야. 높아져요. 예. 그리고 연말까지도 안 가. 여름을 넘기기도 힘들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추미애 장관에게 협조하는 모습으로 꼬리를 내리고 어쨌든 뭐 지휘 받아들인다. 하지만 내가 김종민처럼 나는 사퇴 안 한다. 검찰 조직을 끝까지 지키면서 후배들하고 지금까지 얘기해온 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절충안을 내면 버티겠지. 아니 그러니까 일각에서 자르면 권력의 희생양을 이라는 이미지,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먹고 통합당이 정치의 주석하지 복귀 않겠는가? 대선 레이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자르면 오히려 부인 문제의 부인 문제, 장모 문제도 있지만 이 한동훈 문제가 더 철저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혹 덩어리를 털지 못하는 한 택도 없다.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윤 총장이 깨끗하다고 치자고요. 만약 가정을 해서 그래도 대권 주자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지만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과 자질 캐릭터와 지금 이 사람이 아주 강골 검사인데 총장까지 올라갔어. 근데 정말 정무 감각이 없어서 정권하고 들이받다가 어리버리 잘렸어. 근데 그렇다고 쳐도 이 사람은 대권감은 아니에요. 자기의 역할은 딴 게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 얘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거든. 뭐 예를 들면 대권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항상 이 사람은 정치인 아닌데 저쪽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통합당 사람을 왜? 그렇지. 정치적으로 포지셔닝을 스스로 한 거야. 그게 아주 이례적인 거지. 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나경원 수사 안 하잖아.
그다음 패스트트랙 수사 지연시키잖아. 그렇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렇지. 수사를 하고 있거든. 맞아요. 그 얘기를 딱 하면 돼. 이게 이 부분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이미. 그렇지. 맞아요. 자, 이 예. 정도로 하고 질문 하나 간단한 겁니다. 네. 자, 종편 패널 말고 음. 진행하는 사회자 중에 가장 진상 사회자는 누구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가장 진상 사회자는 누구냐? 네. 오히려 전 역으로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진보층에서 진상으로 봐. 누구를? 진상이야. 아, 누구? 일단 근데 보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예. 좀 덜 진상이야. 아니 누군데? 대표적인 게 우리 TV조선에 엄성섭 앵커가 있잖아요. 얼굴 알아 누군지. 엄성섭 앵커가 그 최동욱 검찰총장을 완전히 찍어내릴 때 TV조선에서 막 선동적으로. 근데 이제 엄성섭 앵커하고 친해서 하는 얘기인데 김정은 막 비판하는 게 나오는데 뒤에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랑 본인 얼굴이 같이 딱 잡혔는데 김정은이 요즘에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당신이 더 쪘다. 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이제 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엄성섭 앵커가 대학 후배예요. 학부 때 몰랐지만 이제 사회 나와서 알았지만 친해. 그래서 자주는 아니고 몇 번 밥을 먹었어.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동화됐구나. 울컥하면서 나에게 확인을 하더라고. 뭐라고? 저 진보예요. 에이. 마지막이 좀 이상해. 그 여러분이 믿거나 맞거나. 예. 네. 반전 자, 막장 드라마 같은 자,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종편은요. 네, 오늘 맛보기예요. 맛보기 점점 세질 보여드렸고,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코너입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시영 TV의 댓글 반응들을 좀 분석하면서 어떤 시사점을 좀 찾아가는 코너인데요. 자, 심영진 본부장 진행을 좀 해주시죠. 예, 심영준입니다. 어우. 예, 댓글에서 시대 정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방송에 대해서 한번 좀 데이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왜냐하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6월 29일 월요일 날 1부와 2부,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수요일 날 1부와 2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조회수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 6월 29일 월요일 날 1부는 69,454회의 조회. 요거는 짧게 그러니까 짧게 예, 뒷자리 필요 없고. 예, 뒤에는 이제 16,000, 2부가 16,000이니까 차이가 22.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1부는 많이 보고 2부에서 좀 2부가 누구 했어요? 출연자? 그 정책 배틀. 서울 경기. 서울시 예, 경기도 예, 그 좀 부분. 길었죠.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덜해요. 그걸 이제 미리 네. 좀 댓글에서 하나 짚어주신 거 말씀드리면은 그 조금 조금 잘라서 업로딩을 파트별로 좀 하면 조회수나 광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것도 좋은 예, 얘기예요. 좋은 의견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정책 예. 배틀이 예. 내용이 굉장히 굉장히 충실했는데 좋습니다. 예. 그걸 잘라서 하면 더 효과적이겠네요. 예. 댓글에서도 되게 대략사 신경 써주세요. 예, 네. 네, 들어주시고요. 저는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앞으로 이제 고정으로 음. 가게 되면 종편 이슈가 그 주간에 핵심적인 게 있는 때가 있고 배틀이 붙을 때가 있고 밋밋할 때가 있어요. 아 예. 그럼 임팩트 있는 것만 하고 예. 그리고 그 주간에 제일 중요한 우리 대중문화 그럼 예능 이슈를 꼭 짚어야 돼요. 예. 그걸 제가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늘 좋다. 그쪽에 데이터가 많잖아요. 많죠. 계속 들어와요 지금. 연예계 뒷담화. 그러니까 방송국에 가면 맨날 정선희 씨도 만나고 SBS 가면 지난번에 뭐 붐도 박혜진 만나고. 아나운서도 같이 만났잖아요. 박혜진 아나운서는 연예인은 아니죠. 예.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신이라며. 지난번에. 여신이라기보다도 아니 우리 본인이 하셨잖아. 523 고 노무현 대통령 그건 추모제 다 때 알고 그냥 사회복. 여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부르긴 해요. 톡에서는 자, 우리는요. 모든 방송국엔 우리는 여러분의 여신이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진리 불패라는 분이 진리 있으신데 그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올리십니다. 부정선거. 네. 이번 총선 부정선거 아. 말씀 같으세요. 여기 들어오실 필요 없는 분인데. 근데 계속 오셔서 예. 그 보니까 제가 한번 타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구독자가 58명 있으신 분인데 예. 조금 이제 그러면 좀, 여기 예, 오시지 진짜, 마시고요.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왜냐면 가시는 홍보 게- 효과 없어요. 네. 여기 와서 아니 부정선거 얘기해서. 그거 유튜버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닉네임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랜드 태년. 그랜드 태년. 오. 괜찮더라고요. 괜찮네. 예, 예. 그랜드 태년 좋다. 요즘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재밌네. 네, 네. 하시는 일도 체구도 많으시기 크고 때문에. 그렇죠. 스케일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렇지. 배포도 있고. 네. 그리고 국회가 잘하고
호호 SR 리님이신데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원구성 18대 1로 해냈던 날, 18대 0. 예, 18대 0으로 하셨던 날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국민들이 기다린 결과 아닙니까? 혈압 상승이셨나 봐요, 이분이. 네, 혈압 내려간다. 내려간다. 국회가 잘하고 정치가 잘하면 잘했다. 국민 건강 나아지고 오, 좋네. 예, 병원비가 절약된다. 병원비가 절약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미통당 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셀리 203 하나라는 분인데 미통당 것들은 너무 품격이 없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미통당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그럼 누가 예, 최영일 평론가 들어가야 돼? 아니 지금 오늘 품격 있는? 오늘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네. 김동연 전 뭐 경제부총리라든가 그런 분들? 예, 예. 또 백종원 씨도 뭐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백종원 씨가 왜 갑니까? 갈 리가 없지만 네. 그런 이 품격 있는 분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네. 또 있습니까? 그리고 6월 29일 월요일 날 정책 배틀 날 그 주셨던 분인데 두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이면 그 서울시 경기도 정책 배틀을 했을 때 이분은 아이디가 하이든이라는 분이세요. 네. 두 정책은 각각 따로 가는 것이지 태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석권음을 뗀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완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그 소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합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한다. 네, 그거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0세부터 2세인가 하고 또 맞아요. 청년들하고 34세까지 뭐 이렇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김종인이 뱉어놓고 좀 뱉어놓고. 주워 담았는데 물밑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게 그래도 폭발력이 있다라고 폭발력이 있죠. 판단을 하고 맞아요.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또 네. 그 누구죠? 저 김경수 지사도 예.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살려가고 살리고. 전국민 고용보험도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치되는 게 예, 아니잖아요.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상호 적극적으로. 보완적인 거지. 그렇습니다. 예. 실은 그 정책 배틀에 대한 긍정적인 그 시청자 평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유튜브라는 비주얼로 그 정책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책 전문가들이 나오셨지 그렇죠. 정치가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그때서야 했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제가 박시영 TV가 그래서 예. 공부하는 채널이다. 우리는 사실 공부하는 채널 예. 맞습니다. 공부하는 채널이고요. 아마 그 전에 그린 뉴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언론 개혁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다뤘거든요. 검찰 개혁, 그다음에 북한 이슈 뭐 이런 네. 것들이 깊이 한 시간 넘게 깊게 다룬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부 되실 겁니다. 나중에 대신 이번에 서울시 경기 할 때 패널들이 많이 출연했어. 그 돈이 만만치 않았어. 그래서 등골 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졸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디를 좀 이 아이디어를 주셨던 분은 20분 안팎으로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작사 잘 이런 숫자까지 들으셨죠? 말씀하셨어요. 그 소 주제별로 예. 좀 잘라서 올려주시면 더 좋겠다. 예. 풀 버전은 풀 대단한- 버전대로 예. 하고 짧은 버전 버전대로 갈수록 돈이 편집해서. 들어가는 일만 나오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BTS K라는 분이 BTS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9만 축하드려요. 9만 축하드려요. 네. 9만 돌파했을 때 아마 네. 남기신 것 같은데 박시영 TV 흥해라. 박 대표님 흥하십시오. 예. 지금은 아니, 몇 흥하시라고요.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9만 9만 1600, 1700 뭐 이 정도. 방송 전에 오면서 체크했는데 9만 1,300명입니다. 예, 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사실 구독자를 2달 만에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첫 선을 선보였거든요. 5.18에 5.18에 역사적 의미가 날에. 있네요. 그래서 7월 18일 날 어. 1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9만 명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실버 버튼 따는 걸 함께 하는 거네. 돌파하면 네. 최영일 덕이다. 야, 그러면 제가 뭐 공약을 하나 걸게요, 여러분. 그것을 예. 요거랑 같이 하시죠. 뭐랑? 구독자 미션. 구독자 미션. 10만 돌파되는 그 타이밍하고 맞춰서 사시면 어떨까 싶은데. 좋아요. 예. 좋아요. 그때 그래서 실버 버튼 받으면 뭔가를 해야긴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만 어쨌든 공약 건다. 네, 한번 다음 주에 고민해 보고요. 좋아요. 너무 섣불리 얘기하면 김치국부터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독자들이 되게 보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층들이 주로 들어와요. 그렇지, 제가 볼 때 여의도에서 그렇지. 보좌관들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 방송계의 작가들은 거의 다 봅니다. PD들. 그래요. 네, 실제로 많이 봅니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잘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정치 분야의 여론을 좀 선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커뮤니티도 좀 주도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시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아직은 뭐 첫걸음 떼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골목 상점인데 김어준 대기업을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열심히 내딛겠습니다. 같이 잘 나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정규군이면 게릴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체계바라가 되는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밖에바라.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맛배기 첫 번째 순서 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하고는 사실 케미는 잘 맞습니다. 우리가 그럼요. 영앤영에서 지금 벌써 매주 하고 있고 한 달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래됐죠. 잘 맞을 것 같고 우리 또 심영진 본부장이 한 칼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다스베이더가 올라와. 그렇지. 빨리 끝내야 돼. 빨리 9시 끝내야 58분이야. 네. 자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틈새 방송이에요. 게릴라 시기네요. 진짜.